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숨막히던 순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올해 62살인 저는 30년간 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해온 평범한 상인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두 자녀를 키웠는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착한 일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딸 윤다혜는 남편 장민수와 함께 재활용 공방과 나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예술 작품으로 되살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지역 방송에도 자주 나와서 착한 청년 CEO 부부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과 사위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시장 상인들에게도 우리 딸은 돈보다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라며 늘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몇 달 전 딸 부부가 바닷가 소도시로 이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더 넓은 공간에서 나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손주를 보러 가는 길,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가서 도착한 그들의 새 집은 정말 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2층 주택이었는데 1층은 나눔 가게와 공방으로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했어요. 손주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내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집이 너무 컸고 가구들도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나눔 사업으로 이런 집을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아마 대출을 받았거나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지하 창고였습니다. 집 지하에 꽤 넓은 창고가 있는데 유독 그곳만은 출입을 막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위가 곰팡이가 생겨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청소 중이라 어수선하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공사 도구들이 있어서 다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유가 계속 바뀌는 게 수상했지만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1층으로 내려갔다가 지하로 이어지는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곰팡이 때문에 위험하다며 출입을 막았는데 누군가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 창고 안에는 새 제품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스들에는 모두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이 보낸 새 옷, 기부받은 미술품, 최신 가전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위가 멀쩡한 제품들을 일부러 더럽히고 흠집을 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물 같은 느낌을 줘야 사람들이 믿는다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딸과 사위가 후원받은 물건들을 몰래 팔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눔 가게에는 정말 낡고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들만 내놓고 좋은 물건들은 따로 빼돌려서 돈을 받고 파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떻게 제가 키운 딸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오해한 건 아닐까 계속 생각해봤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혜야, 후원받은 물건들은 어떻게 관리하니? 그러자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엄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태연한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딸 부부에게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이웃에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는 박영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꼼꼼해서 금세 친해졌어요. 영옥 씨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분도 딸 부부의 행동이 이상하다며 함께 조사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영옥 씨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이었어요. 나눔 가게 홈페이지와 SNS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나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POS 시스템과 재고 관리 앱을 통해 물건들의 입출고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영옥 씨가 몰래 캡처한 화면들을 보니 정말로 후원받은 물건들을 판매용 재고로 분류해 놓은 기록들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택배 발송 내역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수십 개의 택배가 나가고 있었는데 모두 온라인 쇼핑몰로 주문받은 상품들이었어요.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을 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눔 사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익이었죠. 영옥 씨와 저는 이런 증거들을 차근차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원자 커뮤니티도 살펴봤어요. 딸 부부의 나눔 가게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가 있었는데 가끔 후원자들이 보낸 물건이 잘 전달됐는지 궁금해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영옥 씨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후원자인 척하면서 한정판 접시 세트 잘 도착했나요? 어떤 분이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라는 글을 올려보자는 거였습니다. 그 글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어요. 저도 그 접시 세트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요. 제가 보낸 신상 의류는 어떻게 됐나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후원자들이 보낸 물건들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딸 부부는 항상 감사하게 잘 전달했다고만 답변했지 구체적으로 누가 받았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모이면서 후원자 커뮤니티에서는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게 맞나요? 물건들의 전달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 주세요. 같은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딸 부부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며 둘러댔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영옥 씨와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더 깊이 조사했어요. 영옥 씨가 컴퓨터 기술을 동원해서 딸 부부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현황을 파악했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후원받은 물건 중에서 비싼 것들은 온라인으로 팔고 싸고 낡은 것들만 사진을 찍어서 이런 물건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거였습니다. 우연히 지하 창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들은 대화인데 비싼 건 온라인으로 팔고 싸구려만 사진 찍어서 올리자. 어차피 후원자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라는 사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딸도 맞아 이렇게 하면 후원금도 받고 판매 수익도 올릴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지라고 맞장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키운 딸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마침 그때 군청에서 주최하는 착한 기업상 시상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 부부가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큰 행사에서 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방송사도 와서 생중계를 할 예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거라고 했습니다. 영옥 씨와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시상식 당일 저희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행사장에 갔습니다. 영옥 씨가 지하 창고 영상, 가격표가 붙은 물건들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4분 정도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뒀어요. 행사장 관계자와 미리 상의해서 특별 영상이라는 명목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딸 부부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내 딸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딸 부부를 소개하고 박수가 터져 나오는 순간 갑자기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뒤쪽 대형 스크린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홍보 영상인 줄 알고 조용히 지켜봤는데 지하 창고의 모습과 가격표가 붙은 물건들이 화면에 나오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로 비싼 건 온라인으로 팔고 싸구려만 사진 찍어 올리자는 녹음이 나오자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딸 부부는 무대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었고 관중석에서는 사기꾼이다, 후원금을 돌려내라 같은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딸 부부에게 달려들었고 후원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무대로 올라와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딸 부부는 사기죄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딸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더 많은 피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딸 부부가 운영하던 가짜 나눔 사업으로 인해 수백 명의 후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총 피해 규모는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딸 부부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달 후 딸 부부가 가석방으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바닷가 소도시에 남아서 피해를 입은 후원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름은 바닷바람 식탁이라고 지었는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밥을 드리고 간단한 수선 작업도 해드리는 곳이었어요. 딸 부부가 쉼터에 들이닥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 그 후원 물품들은 원래 우리 몫이었어요. 엄마가 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라며 협박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엄마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갔잖아요. 보상을 해주셔야 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감옥에 다녀와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역 주민들과 경찰이 그들의 출소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경찰이 와서 그들을 제지했어요. 결국 딸 부부는 협박 혐의로 다시 입건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연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이라는 것도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바닷바람 식탁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게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후원받았던 물품들은 모두 정리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후원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딸 부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기를 시도하다가 걸려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더 이상 제가 어쩔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제 주변의 사람들과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30년간 통닭집을 운영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정직한 장사가 가장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을 속이면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죠. 딸 부부가 한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바닷바람 식탁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따뜻함을 여기서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런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선행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행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기록되고 공개되고 책임져야 할 때만 진짜가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희 쉼터에서는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원받은 물품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제가 딸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니까 내가 키운 아이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사람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도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지금도 가끔 딸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착하고 순수했던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것도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의 딸은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의 웃음소리입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아이들이 숙제를 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모습,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제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쉼터에서 만나는 분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함께 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딸 부부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사람들을 속였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는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가진 것이 적지만 마음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이곳에서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하고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딸 부부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개인적이고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선행의 참된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